We're going to begin the session number 3 entitled ESG as a Key Facilitator for Sustainable ASEAN-Korea Partnership. So ladies and gentlemen, the session will be conducted in Korean. So please use the receiver on the desk and fix it to channel 2 in order to listen to the English interpretation. Well, this session will share an overview of the ESG practices in ASEAN and also in Korea and ways forward to strengthen the ESG partnership between the two of us. And to guide this part, we have Dr. Go Young-kyung, who will be serving as the moderator. She is the research professor at the Korea University Asiatic Research Institute ASEAN Center. Well, she also has shared her knowledge in ASEAN Korea ESG publication, where she wrote about the Korea perspective. So why don't we give her a big round of applause? And I would like to move on to introduce the speakers as well. So we have 4 speakers who are to give us an interesting talk. We first have Ms. Lee Stella Seung-hyun from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Welcome. And we're also joined by Mr. Kim Hyun-min from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moving on his left, we have Dr. Shin Yun-sung from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We're glad to have you, sir. And as for the last but not the least, we have Dr. Choi Young-jun joining us from Kyunghee University. And let me remind the participants once again that if you have any burning questions that you have to ask, please submit them through the QR code that has been given to you at the time of the registration. And having said that, I'm going to invite Ms. Lee, the Senior Green Investment Specialist at GGGI, for her presentation on accelerating green transition of the key sectors and SMEs in ASEAN. Let's welcome her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안녕하십니까. 전 방금 소개받은 이승현입니다. GGGI에서 온 이승현입니다. 이번 세션은 사회자와 발표자 모두 한국분이시기 때문에 한국말로 진행하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저는 오늘 그 GGGI에서는 지금 이제 그 포럼의 주제와 ESG와 관련 있는 GGGI에서 수행하는 아세안 지역 녹색 전환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사실 제가 좀 먼저 모두의 이런 중요한 포럼에 초대해 주신 일단 아세안 코리아 센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기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GGI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 녹색 성장 연구소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는 한국의 NGO로 시작해서 2012년 국제기구로 전환된 정부 간 기구입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녹색 성장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헤드쿼터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 47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개국에서 녹색 성장 그리고 기후 변화 관련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이사회 의장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님이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도에 보시듯이 아세안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이 현재 GGGI 회원국이고요. 현지 사무소를 중심으로 환경부나 기획투자부, 재정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하에 그리고 또 민간기관과의 협력하에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섹터를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에너지, 폐기물, 그리고 그린 빌딩과 그린 산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 임업과 토지 이용,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그리고 전 섹터에 아울러서 성평등과 포용적 성장을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저희 작년도에 저희 사업 성과를 보여주는 이제 숫자하고 그림인데요. 간단히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보실 점은 저희가 이제 각 나라의 녹색 성장과
전략 이런 정책을 지원하는 기구로 시작하긴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그런 이제 사업 정책이 실제로 녹색 투자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약 14억 불의 녹색 투자가 유치되도록 저희가 그 개도국들을 지원을 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저희 오전에 발표를 해주신 한 아세안 ESG 가이드북과 어떤 맥락에서 이제 연계가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저널 그 지역적인 이니셔티브는 앞서 여러 가지 녹색 분류 체계라든지 그린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생략을 하겠고요. 그 사실 가이드북에서 설명이 된 여러 가지 그 섹터럴 투자 가이드라인이 보시면 녹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섹터 분야와 굉장히 그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금융과 또 건설 분야, 그리고 인프라, 교통, 그리고 제조업, 농업, 그리고 이모빌리티, 에너지, 폐기물 분야에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사업별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아세안 지역의 통합적 도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한국 아세안 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GGI 외에도 한국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난양공대 등이 파트너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아세안 차원의 통합적인 도시 고체 폐기물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역내 온라인 지식 공유 및 협력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차위호구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는 보시다시피 이제 요 관련 분야에 1억 불의 투자금을 유치를 하고 600만 톤의 그 CO2를 감축을 하고 1,400여 개의 녹색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수혜자는 역내 약 400만 인구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이미 시작을 해서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방법과 이 결과물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급한데요. 그 다음으로는 아세안 지역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녹색 전환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핀란드 외교부가 지원하는 그랜트 사업으로 총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 분야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분야는, 두 번째는 폐기물 관리 인프라,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3가지 섹터를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그 주요 내용으로서 녹색 직업 훈련 및 관련 정책을 강화를 해서 그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해당 분야에 최종적으로는 녹색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총 1억 불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녹색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가버넌스 스트럭처를 간단히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요.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감독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이건 지역 레벨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해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혜자는 물론 이제 관련 정부기관이 되겠지만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지금 이제 계획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사업인데요. GCF를 타겟으로 하는 기후기술 기업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저탄소 기후 보건적 성장을 위해 이 동남아 5개국의 현지 기후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글로벌 기후기술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촉진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5나라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녹색 기후기금, 지금 송도에 있는 녹색 기후기금 GCF죠. 녹색 기후기금과 민간 투자자, 그리고 코이카 등 한국 정부로부터 그 지분 투자 에쿼티와 그랜트를 합쳐서 총 2.27억 불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국가별 현지 기후기술 조인트벤처 후보기업을 발굴 육성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지 조인트벤처 후보기업과 선진국의 기후기술 기업 간에 이제 매칭을 시키고 이 매칭 조인트벤처가 된 이 기업을 액셀러레이션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총 2억 불 규모의 기후기술 펀드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 5나라의 이제 새로 생긴 기후기술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각국의 기후기술 스타트업과 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GCF 인증기구가 한국에 2 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KDB 산업은행이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고요. GGI가 첫 번째와 네 번째 구성 요소를 이제 맡아서 현지에서 이제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그리고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도 이제 한국의 금융기관 및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특징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기후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개도국 수요에 맞게 현지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현지 여러 부처, 기관, 민간기업,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이 어떤 컨설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또 역내 국가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 현지의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 기술 간의 조인트 벤처 또는 여러 형태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후기술을 이전하고 현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물론 기후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감축과 적응 효과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아세안 지역 내 그런 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그 지속 가능한 금융 분야에 대한 사업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GI는 회원국의 녹색 기후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녹색 채권, 그린본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그린본드 준비 프로그램은 베트남 재무부와 함께 이제 그 다음 3가지 요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 채권 발행을 위한 관련 규정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본드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제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녹색 채권을 시범 발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2년에 베트남의 EVN 파이낸스라는 기관이 7,500만 달러의 녹색 채권을 시범 발행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공 사례가 있고 이외에도 그 GGI는 특히 중남미 국가들 페루, 멕시코 같은 데서 그린본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해서 지난 2021년, 22년 약 50억 불의 소셜 펀드와 지속 가능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를 이제 지원을 했고요. 이러한 경험에 기반을 해서 현재 룩셈부르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글로벌 트러스트 펀드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10개 국가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캄보디아도 저희 아세안 국가의 하나로 지금 지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그린맵인데요. 이건 아직 계획 단계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역시 한 아세안 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수행하는 사업인데 아세안 금융 서비스 섹터의 녹색 전환을 포괄적으로 이제 녹색 전환을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역내 지속가능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이제 이런 수행을 위한 액션 플랜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당연히 이제 은행, 보험 등의 파이낸셜 섹터가 되겠고요. 이 사업은 내년에 시작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내년까지 해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초과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요약을 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드린 이제 보여드린 주요 사업들을 보시면 아세안 각국의 뭐 폐기물이나 에너지, 교통, 농업 등 주요 섹터, 중소기업 등을 주로 플레이어들의 이제 녹색 전환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정책 개발과 역량 강화 등 TA를 실시하는 한편 또 저희가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기후금융이나 개발금융, 민간금융 등 다양한 투자 재원을 유치해서 실제로 사업이 이제 현실화되는데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세안 지역 역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되 각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또 국별 사업 구조를 개발을 하는 한편 또 역내 정보 공유를 위한 뭐 플랫폼을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아까도 50% 이상이 이제 중소기업 아세안 지역의 이제 지역 경제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 향후 이제 저희 역할로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그 녹색 전환을 위해서 일단 그 글로벌 공급망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수출 지향의 그 다양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오전 세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한 아세안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세안 지역의 메탄 감축 프로그램을 지금 내년부터 런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아세안 지역에 특히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그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제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s. Lee, for the presentation. She has talked about the green transition projects. Moving on, we're to welcome Mr. Kim Hyun-min, the Director of Sustainable Management Institution, ESG Management Office at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ho has prepared his presentation under the title of Current Trends and Issues of ESG, How to Prepare ESG for Korean SMEs in a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Let's have him start his presentation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의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주어졌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제 ESG 경영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어떤 식으로 중소기업들 저희 회원사가 전국에 한 18만 개인데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중소기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ESG 경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G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초부터 전국에 이제 70개 지방 상공회의소가 로컬 체인부가 있는데 저희가 한 40개 정도를 순회 설명회를 했어요. 어차피 올해부터 공급망 이제 실사법이 이제 독일부터 시작되고 내년에는 EU부터 시작됐는데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가장 ESG 경영에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예산도 없고 또 필요한 정보 같은 것도 서울보다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쭉 이제 지방 순회 설명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는데 도대체 ESG하고 전통 개념의 CSR의 그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ESG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자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의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공시를 한다는 얘기는 기업에 있던 모든 정보를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ESG도 지금 현재 우리 금융위 플랜에 따르면 2026년경부터 이제 공시가 의무화되는 이제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나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될 하나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이라면 CSR은 한 개인 기업에서 기업의 뭐 경영 철학 아니면 창업주의 뭐 경영 철학에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이제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차피 CSR의 C가 앞에 나와 있는 게 코퍼레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어떤 뭐 측정이나 성과, 평가에 관계없이 기업이 좀 좋은 일을 하는 취지가 CSR이라면 ESG는 이제 CSR을 포함한 환경하고 사회, 거버넌스 모든 분야를 다 두루두루 잘 살펴야 된다.
그런 기본 이념이고, 그러면 ESG가 언제부터 이슈가 됐냐? 시작점은 2020년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왼쪽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탄소 감축이 큰 이슈가 됐고요. 또 하나 소셜적인 부분에서 이제 유명한 맥도날드 로고인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게 어떻게 하면 맥도날드 전 CEO가 이제 성희롱 이슈에 휘말리게 됩니다. 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이제 좀 희화해서 거꾸로 해서 이제 맥도날드의 어떤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기업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바뀐 장본인이 바로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블랙록이라고 이제 미국의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경에 가까운 이제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직접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죠. 2020년에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이제 신년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보냅니다. 이메일로 레터를 보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ESG 경영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둘째, 여러 가지 또 ESG 점수가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를 했더라도 투자한 자금을 다 회수를 하겠다라는 이제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이제 애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에 몰두를 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 기업들도 그때부터 이제 뒤늦게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열심히 좀 이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ESG가 이제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이제 스테이크홀더스 이제 캐피털리즘이라고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 이제 경영학 전공하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제 주주였지 않습니까? 이제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해관계자라는 게 기존의 주주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정부, 그리고 이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임직원도 내부 이제 고객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환경단체, 기업과 관련된 모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두루두루 다 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푸른색 코발트라는 광물이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 콩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발트 생산 과정에서 아동 노동 이슈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하루 $1도 안 되고, 이제 코발트가 상당히 이제 환경 오염이 심한 광물인데, 맨손으로 이제 작업하는 이제 콩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제 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이 이슈가 된 그런 광물이나 제품을 사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환경하고 노동 인권, 결국 ESG는 크게 두 꼭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하고 노동 인권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유지를 하자. G 분야는 이제 투명 경영, 윤리 경영 그런 쪽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E나 S 분야가 좀 많이 좀 커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왜 중소기업들도 이제 ESG를 해야 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제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있고, 그 대기업에 따른 이제 밸류 체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의 ESG 현황, 그러니까 노동 인권이나 환경을 잘 살펴라라는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숙제가 주어졌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아디다스나 애플이나 이제 BMW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ESG 점수가 나쁜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계약 관계나 납품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렇게 공급망 평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대기업들이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협력업체의 ESG 점수를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시대 변화의 흐름에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MZ 세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는 이제 소비를 주도하는 소비 주도층이자 동시에 이제 여론을 주도하는 여론 주도층이 되어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품을만 바라봤지만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구글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기업들이 감추고 싶은 모든 비밀이나 과거의 흑역사 같은 히스토리를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좀 약간 더 비싸더라도 착한 기업 제품을 좀 사겠다고 하는 게 이제 요즘 MZ 세대의 소비 패턴이고, 대기업들도 그런 이제 새로운 세대의 어떤 이제 그 소비 패턴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국민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 국민의 한 10명 중 8명은 기업들은 이제 B 학점 이상 좋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상품으로 국격을 제고하고 지금 뭐 K푸드니 뭐 K 드라마니 좀 뭐 저기 아세안 국가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K 문화가 먼저 한국의 제 문화가 수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뒤따라가게 되는 게 보통 패턴인데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좋은 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동안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인권 뭐 그래서 직장 내 뭐 갑질 문화 안전 사고 그런 거는 이제 기업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국민들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런 이제 바탕하에 이제 한국의 ESG는 사실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이제 따라왔습니다. 한국인 뭐 특유의 어떤 빨리빨리 문화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이제 많이 선도를 하고 있고 대한상인은 이런 20대 그룹들의 그 ESG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이제 공급망 내에 있는 이제 1차, 2차 중소 협력사들에 대해서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지자체와 연계해서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무조건 이제 평가 받아라, 컨설팅 받으세요 하기 이전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CEO부터 ESG 경영을 해야겠다고 이제 인식이 확산이 되고 마인드 세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준비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하고 컨설팅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용부랑 같이 이제 ESG를 준비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청년 인턴을 이제 파견하는 그런 이제 삼각구도 형태로 이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SLL이라고 해서 지속가능 연계대출이라고 해서 ESG 경영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시중 지금 IBK야 국민은행, 뭐 저기 하나은행 같은 이제 대형은행과 같이 해서 ESG 점수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최대 1%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나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제 대한상공에서 이제 으쓱이라고 치시면 한 50개의 어떤 무료 교육 동영상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한국의 모든 대학생이나 이제 중소기업 임직원들도 저희 으쓱을 통해서 ESG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 뭐 잉글리시 버전은 없는 게 좀 흠입니다만 일단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초보자 입문 과정으로 많이 이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 올 초부터 지금까지 30개가 넘는 지방 상공회수를 쭉 이제 순회 설명해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 아세안 국가들하고도 관계가 되게 많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세안이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지금 대한상의가 이게 그 PT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코이카라는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이제 ODA 자금을 활용해서 이제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제 아프리카나 여러 가지 이제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 ESG 관련 활동의 연장선에서 대기업들도 이제 ODA를 활용한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이 식품 분야이기 때문에 베트남 쪽에다가 이제 농업 기술이나 농식품에 대한 어떤 포장과 이제 마케팅 기술을 전수를 한다거나 그리고 SK 같은 이제 뭐 SK 에코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DCF 자금을 활용받아서 이제 뭐 이제 개도국의 어떤 다리를 놔준다거나 어떤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산 같으면 이제 바닷물을 이제 그 담수 그러니까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그런 이제 해서 물 부족한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에서는 국내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같이 이제 한아세안 같이 공동 이제 하나의 공동 운명 이제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다양한 ESG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제 중간적인 매개체 역할로 앞으로도 계속 아세안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irector, for the presentation. We have learned about the current trends and issues of ESG. And now moving on, let's welcome Dr. Shin Yoon-sung, who is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And he will be delivering us presentations on ASEAN-Korea cooperation in sustainable supply chain. Let's have him start his presentation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이렇게 중요한 아젠다에 발표자로 불러주신 한국 아세안 센터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ESG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10개를 만들면 6개를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6개를 팔 때 가장 중요한 지금 새로운 규범이 ESG입니다. 그냥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경쟁에서 정말 이 새로운 규범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뭐 한 수십 년을 힘들지도 모른다는 좀 절박함이 산업 정책이나 통상 정책에는 담겨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약간 설명하고, 배경은 빨리 설명하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 경제가 정말 가장 핫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트레이드를 지금 국제 무역의 상황을 보면 모든 나라가 자국 중심으로 되면서 교역보다는 자기 나라의 무역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레이드가 처음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공급망이 굉장히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누구도 그 비싼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경제가 어려울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지금 수입이 늘고 있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역내의 수출과 수입은 뭐 약간 늘었지만 아세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수출 수입은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세안을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새로운 거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합니다. 특히 아세안은 새로운 제조업의 강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그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들거나 정체되었을 때에도 아세안으로 가는 직접 투자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 투자는 어떻게 만드냐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에서 생산 거점을 아세안으로 지금 이동하는 지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이 지난 20년 동안 늘 유망주였습니다. 성장하는 이머징 마켓이었고, 그런데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기회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공장으로서의,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한국과 일본에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면 중국에서 최종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인건비가 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 비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사실은 2010년도부터는 중국 GDP 성장,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서비스, 부동산이 차지했고 수출의 비중이 훨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세안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공급처로서 부상하기 시작했고, 2015년도 이후에는 확연하게 아세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국에서도 아세안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해외로 수입하는 물자 중에서 특정한 국가,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하는 게 70%가 넘는 것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는 게 600개, 일본에 500개. 그러니까 사실 중국하고의 결합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한국의 경제 성장이 분명히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 성장이 꺾이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고, 중국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지금 타격을 받습니다. 이미 하이어링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요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도부터 아세안 진출이 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빼놓고는 다 늘었죠. 그래서 한국이 그러면 아세안에서 생산 거점만 만드냐? 아닙니다. 한국의 투자는 아세안의 경제 발전을 정말 촉진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의 경우에는 1년에 우리가 추산을 해본 결로는 전체 한 780억 정도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생산 단계, 그다음 투자 단계 다 나눴을 때 6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투자가 아세안 국가의 전체적인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무역이 늘어나는 부분에 긍정적인 벡터는 서비스업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 IT 기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본 적이 별로 없다가 코로나 때 시키기 시작하고 배달 앱을 많이 씁니다. 아마 아세안에서 배달 앱으로 그리고 그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아세안 국가가 디지털 디스트럽션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게 대부분의 경제학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경제 발전이 더 빨라지는 분명한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세안에서 그린 트랜지션, 녹색 전환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녹색 전환이 왜 필요하냐? 지금 우리는 옛날과 똑같은 옷을 입고 상품을 쓰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테슬라라든지 GM이라든지 뭐 루이비통 이런 데서는 어떠냐면 카본 100 프리, 카본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리뉴어블 100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급해달라? 2025년부터 공급해달라는 이런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생산 거점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생산 거점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지 기업들은 지금 고민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만드는 게 오히려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세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ESG가 단지 특히 환경 부분에 녹색 전환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정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카본을 다 계측해야 됩니다. 그리고 없앤다는 걸 다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국에서 보고서 쪼가리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다 실측을 다 해야 되고 실제로 다 증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군데가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밖에 못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는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보기 위해서 관세를 낮게 받고 최혜국 대국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장점은 사실 ESG에 있습니다. 단지 보고서 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장치나 IT 기기를 달아갖고 카본 어디서 누출되는지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그걸 어디서 모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엔지니어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라든지 삼성전자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상당히 준비했고 다른 금속이나 화학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ESG가 우리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지금 무기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분에서 우리가 그 녹색 경제라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녹색 경제를 너무 잘합니다. 왜? 전 세계에서 분리수거 이렇게 잘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플라스틱, 그 썩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팔려고 해도 국내에서 95% 이상 분리수거가 되고 매립을 2025년부터는 제로로 할 겁니다. 한국은. 그래서 대학생 수준에 있는 환경의식을 초등학생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고민입니다. 오히려 환경의식이 국민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너무 자화자찬했는데 어쨌든 이런 녹색 경제를 할 때에도 결국 이 과정을 다 지키는 게 누구냐 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투자자도 이해 당사자도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ESG를 통해서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겁니다. 아세안은 여전히 제조업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존의 가격 경쟁력은 떠나서 기술과 그리고 도덕성과 그리고 사람의 인적 자본을 통해서 사실은 이념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왜?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들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리딩 플레이어를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ESG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 발전이 물론 대기업이 선도할 수밖에 없었고 대기업이 선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사실 거의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ESG 부분에서 단지 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 준비한다면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가 초격차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resentation. Well, we only have one more presentation left, which will be brought to you by Dr. Choi Young-ju from Kyunghee University. He is from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and he will be talking to us about ESG practices in ASEAN and cooperation with Korea. Let's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최영준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ESG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ESG에 대한 대중의 그 관심도는 좀 줄었지만 사실은 산업 내에서는 오히려 더 관심이 커지고 있고 실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세미나 포럼이 그 대중에 가는 관심이 예전보다는 적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실제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주로 내용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하나는 ESG 프랙티스가 아세안에서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 특징이 뭔가. 책이 코리안 아시안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 발간을 했는데 제가 그 사전에 그걸 좀 보고요. 또 제가 알고 있었던 다른 자료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 아세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ESG의 그 방향,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그 아세안에서 ESG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어떤 드라이버 또는 모티베이션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국에 있어서 또 챌린지하고 또 오퍼튜니티가 뭐가 있는지 이런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아마 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그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 내용을 통해서도 아마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ESG가 과연 아세안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인가라는 겁니다. 저희가 ESG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ESG가 사람을 위한 거, 국가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디벨로핑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ESG를 실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ESG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고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떤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ESG 캐릭터리스틱입니다. 그 아세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아세안에서 ESG는 아직까지 그 인지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SG의 활동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민간 섹터나 아니면 민간 섹터의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정부의 섹터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단계는 아세안의 정부들이 레귤레이션을 만든다라든가 어떤 제도라는 걸 도입한다라든가 이런 정책을 개발한다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그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경제는 어쨌든 저희가 정부 주도나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세안 지역에서 지금 ESG의 플레이어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하면 민간에 대한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ESG의 그 인지도나 또는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아세안에서 ESG는 이쪽에 ESG 중에 이쪽에 되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그 정책을 도입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환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브루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카본 크레딧 모델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했던 것들을 좀 도입하려고 한다라든가
또 지금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는 그린 파이낸싱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고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일렉트로닉 베이클 같은 거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로 활동들을 보게 되면 ESG 중에 바로 이쪽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세안에서 필요한 S가 약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ESG가 아세안에서는 사실 환경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 중에서 어찌 보면 그로스, 이코노믹 그로스에 더 모티베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ESG의 활동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도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실제로 그 민간에서도 ESG를 도입하려고 했었던 것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그 편입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건 다 뭐랑 관련돼 있냐면 바로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로스에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회 인적 자원, 그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그 경제 성장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세안 지역에서의 ESG 활동들은 이쪽에, 그러니까 이코노믹 그로스에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중요한 ESG의 그 트랜스미션 채널이죠. GVC랑 연계성이 생각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이 아세안 지역에서의 이코노믹 그로스는 사실 제조업이죠. 특별히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관련된 부분은 사실 S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S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ESG 디벨롭먼트에서 이제 드라이버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는 디벨롭드 컨트리의 이슈가 되게 중요한 그 아세안의 ESG 개발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ESG가 어느 쪽으로 개발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세안 지역 자체의 논의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해는 됩니다.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게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선진국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분명히 ESG에서도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 내에서의 디맨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적인 디맨드를 찾는 것은 아직까지는 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관심이 있지만 지역적 또는 로컬 디맨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코노믹 그로스에 아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ESG라고 하는 결국에는 FDI라든가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챌린지인데요. 이거는 저희 그 왼쪽에 있는 거는 리뉴어블 에너지와의 그 발전에서의 그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세안 센터에서 발견한 책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좋은 리뉴어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왼쪽 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리사이클able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ESG를 잘하고 있는 나라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데이터를 좀 바꿨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 100만당 전기 생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바꿔보면요, 이게 앞에서 리뉴어블 에너지를 쓰는 국가들은 다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명당 활용 가능한 전기가 가장 낮은 쪽이 어디냐면요,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이런 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ESG를 평가할 때 국내의 디맨드를 고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책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SG만 지표만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국 내의 디맨드를 우리가 이그노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뉴어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가
전기 생산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퍼버티가 되게 심한 나라가 리뉴어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다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시각의 그러니까 오해 또는 그러니까 왜곡을 저희가 좀 경계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과의 협력인데요. 빨리 진행했는데도 시간이 쉽지 않네요. 예. 근데 한국에서 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컨스트럭션이고요, 하나는 일렉트릭 베이클이고, 하나는 파워 플랜트입니다. 이건 뭐 대부분 크게 더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저는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디벨롭먼트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EV는 한국도 지금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 또 아세안이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의 프로듀서의 지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죠.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뭐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EV로 바뀔 수 있는, 그리고 그 디맨드도 바뀌는 것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EV 섹터가 되게 포텐셜한 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국가들이 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 플랜트 같은 것들은 앞으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 오버했습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Choi, for the presentation. Now we have reached to the end of the full presentation, and we're ready to begin with our round table discussion. And I hope that you did not forget to submit your questions through the QR code that we have provided you. So having said that, I'm now going to turn the mic to Dr. Ko Young-kyung to lead the session. Doctor, please. 네. 세션 두 번째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고영경입니다. 사실 오전 세션과 더불어서 오후 세션에도 굉장히 훌륭한 발표자님들께서 ESG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설명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번 ESG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아세안 국가를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ESG에 관련된 모든 정책과 굉장히 포괄적인 논의를 담은 보고서는 처음 나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의 9년 대학 교수 생활, 또 지금까지 동남아 비즈니스 관련된 연구들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제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서를 처음 봤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오늘 아세안 국가들과 또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ESG 관련된 현안들을 잘 짚어주신 깊이 있는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표니까 발표자에게 듣는 이야기 말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있는 조금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 질문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먼저 제가 발표 순서대로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GGGI의 이승현 연구위원님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GGGI가 어떤 국제 기구로서 굉장히 ESG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해오고 계세요.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히나 저는 Climate Techno Entrepreneurship,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례는 처음 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솔직히 말하면 GGGI가 가져가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려면 또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혹시 한국 정부가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점이 있는지, 또는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해서 뭔가 영역을 넓혀가고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싶은데 채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크리에이티비티가,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혹은 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좀 더 앞으로 베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간이 짧은 관계로 사실 그 클라이밋 테크노프레니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직은 그 GCF 지금 사업 제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거의 승인의 최종 단계에 있지만 아직 승인 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사업 구조나 여러 가지 그 펀딩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그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송도에 있는 그 그린 클라이밋 펀드 GCF 그 사업 GCF의 그 금융을 유치하기 위한 지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그 KDB 산업은행이 인증기구로서 지금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유치원 호스트 컨트리이긴 하지만 GCF에 또 이제 이사회 멤버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가 KDB를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사업 구조가 그 크게 4개가 있는데 그 사업 구성 요소 세 번째가 이제 진짜 투자 2억 불 규모의 이제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거기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그 GCF 사업 자금 에쿼티가 들어가고 또 민간 투자 자금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조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뭐 TA라든지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랜트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또 GCF한테서도 받지만 우리나라 코이카에서도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부 ODA 사업으로 이제 그 일부 코파이낸싱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게 그 개도국의 이제 기후기술 이제 후보 기업과 그리고 글로벌 그 기후기술 이제 선진 기업들을 매칭시켜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현지화를 하고 이제 투자를 일으키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나라 당연히 이제 기후 기술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용화된 기술이지만 그 현지화가 아직 그 개도국에는 안 돼 있는 기술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기술 업체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현지 기업과 이제 조인트 벤처라든지 파트너십을 맺는 거를 지원을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 개발 과정에서 KDB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그렇고 많은 한국 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또 중견기업이나 이제 컨설테이션을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실제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승인이 되면 그 한국 기후 기술들 많이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좀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또 투자 펀드 쪽도 우리나라에 뭐 이제 물론 임팩트 투자자들도 있지만 또 ESG 투자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이 그 기후기술 펀드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로 이제 사업에 저희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이제 실제로 승인이 되면 또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GGGI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기관, 또 외국 기업들, 또 외국의 NGO들이나 이런 필요한 이런 수요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도 이 내용들을 좀 알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졌으면 합니다. 사실 ESG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 커패시티 빌딩도 필요하고 날리지도 필요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기술과 자본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아세안 국가들 오늘 이 보고서에서도 토론 내용에서 포럼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게 바로 중소기업들의 ESG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현미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상공회에서 아까 발표하실 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한국에서 이런 ESG 매저먼트를 이제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하기 위한 그 중소기업 지원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만약에 아세안에 적용한다면 어떤
그런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노하우는 대한상공회에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좋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발표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로 공급망 ESG 쪽으로 많이 좀 인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이제 상공회사와 같이 코어해서 올 초부터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딱 느낀 건 딱 두 가지 유형의 기업들이 ESG에 관심을 가져요. 첫 번째는 이제 EU로 수출하는 수출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하고 그러니까 대기업의 공급망에 있는 1차 밴드, 2차 밴드. 왜냐하면 그 외에 내수만 하는 10인 미만의 영세업체 같은 경우 ESG는 지금 딴 나라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오히려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왜 그 경영 상황도 안 좋고 경기가 어려운데 자꾸 이제 투자가 발생되는, ESG는 결국 투자가 발생이 되는데 자꾸 약간 공포 마케팅처럼 이게 ESG를 하라고 강요를 하느냐라고 호통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ESG와 관계없는 10인 미만의 어떤 내수 중심의 기업이지만 대부분 이제 대기업하고 대기업 뭐 협력업체거나 아니면 이제 EU든 미국이든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이미 스터디를 하고 계시고 에코바디스 평가 대응도 미리 받으시고 이제 글로벌 이제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로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수출 시장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이제 크게 관점이 달라 보이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같은 기업들은 이제 아까 그 산업연구원 발표하셨듯이 1960년대 이후로 좀 그 압축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환경이나 노동 쪽으로도 많은 이제 좀 어두운 부분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30년간의 짧은 기간 내에 이제 GDP 규모 전 세계 한 10몇 위권으로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 한국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이제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주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제조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상공회소가 이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제조업 기반의 탄소와 관련된 그런 이제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뭐 그런 이제 섬유, 뭐 신발이나 뭐 식품 제조, 그러니까 다 탄소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역할은 최대한 빨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뭐라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저는 ESG가 기업의 건강 검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의사가 아무리 당신은 고혈압이고 고지혈증이 있고 운동을 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환자 본인이 스스로 난 괜찮아 무시하거나 하면 몸이 나아질 리가 없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가 아무리 ESG 교육을 해서 이 분야에서 탄소 배출 줄이시고 용수 사용량 줄이시고 뭐 난방비 같은 거 좀 효율적으로 고효율 제품 쓰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 딱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돈이 투자되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나중에 하지 우리가 아니라도 딴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많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2026년부터 이제 의무 공시화가 시작되고 EU를 중심으로 지금 환경 규제가 엄청 심합니다. 그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시밤이라고 해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2026년부터는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실 때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이제 페널티가 붙어요.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그런 세금까지 붙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한 게 수출 경쟁력이었다면 앞으로 탄소 때문에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이미 뭐 유럽 국경 통과할 때 관세가 붙을 것이었고 관세와 그 따블로 또 탄소세가 붙어버리면 결국 우리가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의 뭐 아버지 세대들이 어렵게 만든 그런 해외 시장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이제 제철 쪽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새로운 이제 공법을 가지고 탄소를 최소한 이제 줄이는 그런 공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저희 뭐 대한상인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 있고요. 또 지금 지방만 가시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인구인데 약간 수도권만 가더라도 사람 구경하기 힘들고 생산 기지가 돼 있는 중소기업,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은 거의 한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아세안 쪽에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오시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형편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람을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인력을 공급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가장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 자체를 해외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공급망이 많아졌고,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제 베트남 공장으로
현지에서 다 생산을 받고 그냥 완제품을 받는 구조고, 삼성전자나 SK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에 다 생산 기지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공급망 ESG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 베트남 현지에 가서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너네들 ESG 중에서 이 분야 신경 써야 되고 스코프 3 신경 쓰고 인권 노동 잘 준수해, 임금 체불 없게 해야 돼. 그렇게 되는 날이 이제 곧 도래를 할 겁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이제 북경하고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대한상의 사무국이 나가 있습니다. 해외 사무소가 나와 있고 좀 아세안과의 관계도 많고 있는데, 과거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할 때 많은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러 왔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새마을 운동을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서 전수를 했듯이 ESG 분야는 어차피 저희가 EU나 미국보다 한 2, 3년 더 늦지만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근성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단기간 내에 많이 따라갔다가 보고 한국이 갖고 있는 ESG 경영을 어떻게 최적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아세안 국가들에게 과거의 새마을운동 버전으로 다시 내리불림해서 어차피 아세안 국가에 있는 중소기업이 결국 한국 기업들의 어떤 공급망 협력업체가 되거든요. 뭐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제 공동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구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대한상에는 국내 로컬에서는 이제 로컬 중소기업들을 위한 경영 지원, 그리고 해외 쪽으로는 해외 공급망에 속하는 아세안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ESG, 한국의 ESG 모범 사례를 최대한 많이 전파해서 다 같이 다 공동 성장, 공동 번영,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발표하셨던 내용의 그 시즌 2 버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상공회의소가 하는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방에 있는 정보 전달, 정보 습득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정보 안내를 잘하고 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해외로 나갔을 때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구축하는 공급망에 있어서 그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는 현지 로컬 기업들의 ESG를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는 국경을 넘어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외에서 활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리저널 밸류체인 안에서 ESG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유럽보다 한 2, 3년 뭐 또 그 이상 뒤처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세안 국가들, 또 한국을 포함해서 아세안 국가들 대부분은 개발도상 국가예요. Developing countries.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우리의 클라이밋, 그 기후 위기를 같이 대응하기에는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는 EU가 설정해 놓은 어떤 스탠다드를 쫓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그린 배리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윤성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린 배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출발한 산업화도 늦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만 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일까요? 제가 한 3년 전에 이 질문을 주셨으면 그린 배리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에너지 쪽에 제가 사실은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전통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사실 그린 배리어가 맞고 디벨로핑 컨트리,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저가의 물건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포션을 늘어나가는데 정말 많은 방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와, 정말 심각하더군요. 그 정말로 역대급으로 기온이 빨리 올라서 지금 사실 올 여름에 무더위와 그리고 폭우를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우리가
ESG 모든 기업들이 한다 못한다 이런 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경제학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어떤 경제를 봤을 때 경기 불황을 안 맞는 나라가 더 이상해요. 사실 경기 불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 없는 거, 경쟁력 있는 거에 먹히고, 그리고 경기가 좋은 텀이 왔을 때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서 시장 지배를 가지고 회사가 커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가 불황인 시기는 구조조정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구조조정은 석유 가격이라든지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아마 ESG는 뭐 특히 환경 부분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경쟁력을 못 만들면, 지금 이미 이 얘기를 합니다.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라고 해서 환경 경쟁력을 못 가지면 자빠져야 돼요. 그 자빠지고 난 다음에 그 회사의 마진은, 시장의 쉐어 몫은 경쟁력이 강한 쪽으로 가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더욱더 환경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 게 경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ESG를 우리는 정말로 운이 좋은 거죠. 그쪽 부분에 인식이 높으니까.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은 한번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아세안이 지금까지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만 남아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글로벌 밸류체인이나 공급망에 거의 편중 못하고 아세안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의 재벌이나 잘 사는 곳이 도메스틱 마켓, 국내 시장에만 치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 시장들을 해외로 나오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죠. 안 그러면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름답게 저 말 뛰어다니고 물고기 잡고 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건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든지 자연주의가 되든지, 아니면은 환경과 기술과 그리고 복지가 조화로운 사회가 될 건지에 대한 선택의 몫이 달려 있고, 제가 볼 때에는 경제가 가장 발전한 곳이 가장 환경에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이미 실증적인 데이터로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세안 국가들이 무작정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 투자를 선별해서 받아야죠. 그리고 싸다고 석탄 발전할 게 아니고, 그리고 저 개간이 되지 않은 곳에 가장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낮은 곳에다가 태양광 지어야 되고 풍력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세안 국가들한테는 그린 배리얼이 아니고 잘 활용한다면 사실 다른 경쟁자가 못 들어오는 가장 강력한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거대 장치 산업은 신제품이 항상 구제품을 앞섭니다. 석유화학 제품 플랜트 만들어졌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생산성 가장 높고, 철강 제철소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가장 생산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지금 전부 다 철광을 카본 프리를 원하는데 어디다 지어야 되겠습니까? 예, 생산 거점에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는 아세안은 정말로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 기업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생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공장보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숙련도를 높이는 순간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훨씬 더 생산성이 높습니다. 품질도 더 나아질 겁니다. 새로운 시설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는 훨씬 더 강력한 법이라서, 그래서 제가 아세안에서 그린 배리어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에는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 생각의 틀을 확 바꿔주는 좋은 코멘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린 배리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기, 혹은 그 위기 때가 우리가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는 건데, 이 전환의 시대에 아세안이 그린 전환으로서 새로운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기존에 있는 모든 어떤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 밸류 체인에서 그린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는 말은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인데, 그럼 그런
그 중에서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비용을 들여서 그린 전환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최영준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발표를 해주실 때 우리에게 아세안 ESG 저니에서 3개의 프라이어리티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Construction and Estate, 그다음에 Electric Vehicle and Power Plant, 이렇게 3가지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한국 기업들 혹은 우리가 한 아세안 협력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갔을 때 좀 유리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매하고 어리석은 질문일 수는 있는데 평민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이 중에 뭐가 제일 괜찮을까요? 예, 그런 질문을 한번 좀 손쉬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셋 중에 뭘 선택하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데 꼭 하나만 먹으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선택하는 것보다는 좀 그 기회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기회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장단기를 볼 수 있고 또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요건들이 우리한테 맞는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뭐 저희가 보기에는 2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그 한국에 기회가 된다라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저쪽에 수요가 있고 또 그 수요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컨스트럭션 쪽이 하고 파워 플랜트 쪽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컨스트럭션 중에서도 뭐 그런 다른 컨스트럭션보다 저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쪽이, 왜냐하면 아세안 쪽에서 그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생산 기지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었던 그 생산자들이 그 아세안으로 옮겨오는 것을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라든가 이코노믹 존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컴플렉스 존하고 달라야 된다라면 거기에서는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뭐 이제 ESG화하고 요건을 맞춘다라든가 ESG에 관련된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이제 세일즈가 될 텐데, 그러면 한국 쪽에서는 뭐 그 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ESG에 대한 지식도 있고 뭐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 이코노믹 조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파워 플랜트도 사실 수요는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파이낸스랑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한국이 그걸 어떻게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회가 있지만 그거를 열매로 맺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V는 저는 굉장히 포텐셜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기적이냐, 이거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EV가 확산이 되려면 그 지역의 어떤 인프라가 좀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아직 아세안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지역들도. 근데 앞으로 아세안 쪽에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텐데,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기존에 있는 엔진 방식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수요를 분명히 EV로 바꿔갈 텐데, 그러면 그 수요를 그 준비하려면, 그래서 아마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나 또는 지금 그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아세안에 진출해서 지금 대량의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그런 수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질문이 좋으셨지만 제가 정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어리석은 질문에 굉장히 현명하게 중장 단기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역시 교수님들은 다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 네 분 모두에게 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ESG 혹은 그린 전환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세션에서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린워싱 의 문제를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데요. 이 그린워싱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혹은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이 그린워싱이 아니라 정말로 기업들이 ESG를 진심을 담아서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라든가 공동체를 위한 ESG 활동을 진심으로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경험치에서 나온 간단하게 몇 가지
답안이 있다라면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기업하고 화이트 바이오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린워싱 문제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바이오 디글레이더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부터 물질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발효해서니까 그러니까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을 개간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좀 더 조사를 해보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하면 사실 기업 기밀이기도 한데 팜 농장에서 팜 나무를 채취하고 나면 10년 동안 복원하기에 대해서 내버려 둡니다. 그냥 둬요. 그런데 그걸 바이오 플라스틱 원재료를 하는 걸 위해서 다시 복원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린워싱에서 벗어나겠죠. 그리고 더 유리했던 건 뭐냐면 팜 농장에서 팜유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미 도로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닦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돈을 넣으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마다 결정이나 승부를 보다 보니까 그렇는데 하나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벤처캐피탈 이렇게 들어가서 돈을 엑시트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은 거의 8년입니다. 에코프로도 10년이 걸렸고 그래서 사실 ESG에 대해서 이게 사업화되고 돈이 투자되고 이익을 얻고 하는 과정은 향후 8년 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ESG 잘하고 ESG에 대해서 납품을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기금이 들어가서 지금 생태계를 조성하는지는 모르고 있어서 그렇고 우리는 ESG 보고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ESG 관련되어서 가치사슬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포진하고 어떤 기업들을 키워야 되고 어떤 기업들의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미 싹 다 이렇게 파이낸스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출장 가서 보고 컨설팅 받고 얘기했던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국에서는 단지 이게 규범이라고 알고 있는데 비즈니스입니다. 이미 비즈니스로 들어갔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이걸 접근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해서 사회 문제,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지 실제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건 비용일 뿐이지 하나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린워싱에 대한 질문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좋은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ESG를 이제 더 이상 기업의 의무라든가 또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같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세안의 GDP 전체에서 25%가 기후 위기로 손상될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단순히 우리가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ESG를 열심히 하는 기업이 수익도 내고 장기 성장해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오늘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패널 토론 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